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추석도 있었고 많이 분주하고 또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으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다행입니다. 많이 떡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으지만 또 우리 혹시 우리는 추석에 송편 안 해요 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쁜 송편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유를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주차 수업이고요. 수업 일자는 9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다룰 것은 3장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성격의 의미, 그 다음에 성격의 결정 요인, 그리고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학습의 목표는 성격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성격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 특성과 대인관계 유형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성격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얼른 떠오르는 자동사고가 좋다 나쁘다로 갈립니다.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전제는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 남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성격을 이야기할 때 나하고 안 맞아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인식한다면 그거는 그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인식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런 공부를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란 그런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되어도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행동적인 안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형식을 띠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 항상 그래 또는 오늘 왜 저러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은 항상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개인의 독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일관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독특성과 안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성격의 요소나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페르조나라는 우리가 성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리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페르조나라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페르조나는 어떤 한 개인의 참 모습이라기보다는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는 것처럼 그 개인이 아니라 그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의 소속 인원으로서 또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거기에 따라서 나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퍼스널리티라는 성격이라는 말은 내 사회의 커다란 구성, 무대 안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외적인 행동 양상으로 개인이 독특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성격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요인과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개인이 형성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안정된 행동 양식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격,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말 중에 성격, 기질, 인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이해를 하자면 성격이라는 거는
사회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외연적 행동 양식으로 개인의 독특하고 안정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성격 요소들을 형성한다. 그래서 성격은 뭐냐면 태어날 때, 그 밑에 있는 기질은 성격 중에서 개인이 타고난 생물학적 구조를 더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격보다는 기질이 우선되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생득적으로 물려받은 나 고유의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기질이 우리가 사회라는 조직 안으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도 먹고 교육도 받고 인간관계 형성도 하고 뭐 철도 들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타고난 그 기질이 그대로 유지하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에서 받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그런 기질적인 것은 생득적인 것, 타고 태어난 거고 성격은 그 후에 형성이 되어진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은 이 성격보다 조금 더 바람직하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윤리기준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좀 고품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나 관심과 관련 있는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의 도덕적 측면을 반영한 것을 인격이라고 한다. 건강한 성격은 일상생활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보통 건강한 성격이라고 규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은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복합적인 거다. 하나만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전과 환경, 선천과 후천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서 복합적으로 태어난 것이 형성되어진 것이 성격이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뭐 체형이라든지 또 고유의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유전적 요인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날 때 똑같은 유전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환경적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오래된 역사지만 굉장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집에서 아이 둘을 기를 수가 없어서 가난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환경의 요인 때문에 한 아이를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다른 집보다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20년, 30년이 흐른 다음에 거기서 자라고 어른이 된 아이가 내 부모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생김새도 같고 뭐 나이도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기질적인 것은 같지만 20, 30년에 그 아이가 겪었던 환경과 경험의 그 다름이 아무리 기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유전 요인은 같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둘 사이의 차이를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데 또 거기서 보면 어느 긴박한 순간이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둘이 특성이 똑같은 게 나타나요.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갑자기 순간에 똑같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성격 이론에는 성격 형성들이 심리적 전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성격을 구성하느냐에 관한 이론을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성격 이론은 여러분들 교재는 제 책으로는 71페이지 정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세요. 두 가지 있습니다.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성 이론은 어떤 거냐면
현재 어떤 종류의 성격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격 이론은. 특성 이론에는 이런 거 있죠. 어떤 유형의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질의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를 다루는 그런 특성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해 가는가, 또 생활하는데 어떤 그것이 성격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기능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을 과정 이론이라고 하죠. 이걸 뒤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성 이론은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머리가 곱슬머리면 굉장히 성질이 이게 고집스럽고, 옥리배기, 앞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고집스럽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 뚱뚱한 사람은 성격이 여유가 있고, 마르면 지적이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사람을 분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특성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 것을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성이론 중에 이런 얘기도 있죠. 성격의 특성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독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더 생각해보면 사람들 간의 성격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르지만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외형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으로 크게 대분류를 했고, 그러나 하나하나 개인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뒤에 가서 더 강조를 하게 되죠. 특성 이론 중에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이론이 제일 유력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흑담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는 기질의 특성을 체액이 어떤 것이 제일 우세한가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분류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혈질은 성격이 육해, 사교, 다정함인데 체액 중에는 혈액이 많다. 점액질은 침착, 조용, 인내심, 강함, 동작의 느림, 느긋함, 점액, 담즙질, 황담즙과 흑담즙으로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어느 체액이 신체 내에 우세한가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의 유형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 표에는 안 나타났지만 교재에는 클레치머라는 사람이 쇠약형, 비만형, 투사형, 이상 발육형 이렇게 넷으로 또 나눴죠. 그래서 쇠약형은 체격이 마르고 키가 큰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분류를 했고, 뚱뚱한 비만형은 조울증에 걸릴 성향이 많고 사교적이고 변덕이 심하고 활발한 성격을 갖는다. 투사형 활동적이고 모범적인 사람들로 조울증보다는 정신분열증 경향이 다소 많고, 이상 발육형은 신체 발달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으로 투사형과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형을 가지고 이 클레치머라는 사람은 또 성격을 특정지어서 분류를 했던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 경향성으로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올포트라는 사람이 18,000개의 형용사를 분석해서 성격 특성, 구분, 기본 특성, 중심 특성, 2차적 특성으로 사람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하는 약 18,000개 정도의 형용사를 분석해서 성격 특성을 구성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의식적인 힘의 영향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을 건강한 성격으로 본 올포트가 갖는 그런 이론이고요. 교재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 특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지배적 동기다. 그 다음에 2차적 특성은
특성의 순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2차적 특성의 순서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중심 특성, 개인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해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주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2차적 특성은 한 개인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 어느 종류의 영화,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관점, 이런 것을 알아볼 때는 2차적 특성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에 대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올포트는 성격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지능적 자율성이 있다. 기능적 자율성이 있다. 기능적 자율성이란 한 개인이 특정 목표를 위해서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행동 중 일부는 개인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을 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가 점점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낌으로써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를 여기다가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포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여러 가지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18,000개라고 해냈는데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18,000개의 형용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형용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특정한 성격을 구분해내는 것을 특성론 중에 올포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텔이라는 사람은 비슷한데, 올포트하고 비슷한데 16개 형용사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로 묶어서 200개의 성격 특성을 찾아냈고 최종적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16개의 성격 요인을 선정했다. 이것이 이제 카텔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 이론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타내는 언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의 특정을 지어서 뭔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구분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서 성격을 알아보는 이론을 특성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특성 이론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된 성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인데, 대표적으로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성격을 어떻게 나서 성인이 되어가서 성격이 구성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설명한 것을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이 나옵니다. 프로이드에서 창시됐고 무의식과 성욕을 강조한 프로이드 중심의 정신분석과 이에 반발하는 사회문화적 속성과 집단 무의식을 강조하는 융, 애들러 중심의 신정신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와 내면의 힘, 그 힘들의 갈등을 중요하게 다룬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여러분들이 너무 프로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소망, 갈등 등을 다루고 있고요.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 특히 성적 욕구, 5세까지의 초기 경험. 그러니까 물론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형성을 한 15세 전후까지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5세까지의 경험은 대개 아이들이 구강기, 그 다음에 배변기, 남근기 요 시기를 말하는 거죠. 5세까지의 초기 경험이 성격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프로이드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배변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런 성적인 어떤 구분을 하면서 생겨지는 성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이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이드론을 공부할 때 남근기에서 동성애 부모에게 남자애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 그다음에 또 남자애들이 아빠 동성애 부모에게 갖는 어떤 그런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이런 욕구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한 것이 프로이드 이론이고요. 성격의 구조를 빙산에다 비유했고 리비도의 만족과 관련시켜서 성격 발달을 연구한 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아가 강해서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 프로이드는 가장 완벽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완벽한, 그 다음에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프로이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프로이드의 의식수준, 성격구조 이거 아시죠? 예, 이렇게 빙산의 일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조그만 표면 위에 떠올라 있는 의식의 세계지만 그 밑에는 전의식, 무의식이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형성되어서 나의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 원초화대로 사실은 움직이려고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대로 이거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바람직한 내가 현실에서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아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초자아로 나의 원초아를 누르려는 이것을 잘 통제하고 그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는 건강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무의식이라는 세계는 뭡니까?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경험을 많이 무의식에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0세에서 한 5, 6세 될 때까지 가능한 부모는 많은 행복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사랑해주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이들을 보살펴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좋은 기억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내가 행동할 때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거라서 너무너무 그 시기 발달 단계 시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드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의식수준과 성격 구조를 보시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는 3층 구조로 분석했고 우리 앞에서 지금 설명한 거 다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무의식은 빙산의 수면 밑에 잠겨있는 욕구나 충동들이 잠재해 있는 곳. 전의식은 잘 평상시엔 생각 안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각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곳. 의식은 우리가 깨어서 모든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각성 수준에 있는 지각, 감각, 언어, 감정 표현 등이 존재하는 세계를 의식의 수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개의 어떤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의 수준의 지배를 받고 무의식과 전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성격의 구조에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는데 이드는 본능, 쾌락, 나의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쾌락 원리의 지배를 받는 기본, 아주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어떤 욕구. 그다음에 에고는 이거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현실과 유기체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하고 현실에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에고라는 성격 구조가 있죠. 슈퍼에고는 사회적 원리에 따라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지향하고 양심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다 존재하죠. 근데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특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이드가 지배한 부분이 크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수포회고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너무 윤리, 도덕, 뭐 이런 규칙, 질서, 양심 이런 거에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은 또 살아가는데 행복감이라든지 자유로움이 많이 절제를 자꾸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의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으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에서 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바탕을 둔 목적과 창조를 강조하는데 개인 무의식에다가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이런 개인이 나면서부터 형성되어진 무의식만 가지고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전에 나의 조상의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나도 모르지만 면면이 내 안으로 흘러내려온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인간 안에는 있다. 그래서 이것의 지배도 우리는 받는다라고 개인 무의식 플러스 집단 무의식을 설명한 것이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으로는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여기 설명이 있네요. 조상 대대로 과거에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 이미지나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섀도우, 그림자, 자기로 구성이 된다. 페르소나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성격이라는 걸 얘기할 때 먼저 얘기했는데 개인이 공적으로 보여주는 가면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게 되는 얼굴이다. 우리가 이거를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요구되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에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성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마,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남자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올 남성의 남성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성들도 가엾은 것, 연민의 정을 느낄 때는 눈물도 나고 그렇죠.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볼 땐 애틋한 마음도 있고 이런 여성들 고유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들도 가지고 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니무스는 여성이지만 공격적이고 뭔가 방어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거친 행동도 할 수 있는 남성의 고유의 성을 여성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인 측면을 아니마,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인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동물적 본성을 대표해 적절한 돌팔구를 찾으면 무한한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억압하게 되면 사회적 사건 발생을 초래한다. 예. 사람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인간도 동물인데 뭐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적인 기준 하에서는 안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이런 기준이 사람의 로서 바람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내 내면에는 그것을 초월해서 동물적인 어떤 본능을 보일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아니면 너무나 이거를 지나치게 억압했을 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인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융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자기라는 게 있는데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요 그림자와 자기라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나라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 안에 잠재해 있다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뭔가를 극단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그림자나 자기가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건전한 성격은 무의식의 세력에 의한 의식의 감독과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격은 내가 평상시에는 통제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무의식에 대한 그런 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힘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성격이라는 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게 융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애들러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들러라고도 하고 애들러라고도 하는데 뭐 외국 이름이니까
예, 저는 애들러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개인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적 자극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들이 나서 처음 영아, 유아기 어릴 때에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에 의지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열등감은 뭐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선생님, 나보다 큰 형아, 이렇게 언니, 누나, 나보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괜히 기죽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위축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이때.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들어서 정말로 착한 아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게 생애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조금 크면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생애 초기에 경험한 그런 열등감,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후기로 넘어가면 보상적 노력으로 우월에 대한 추구를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우월에 대한 추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나타나서 타인들의 행복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기의 우월한 목표를 사회적 목적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열등감, 내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 열등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내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키는 작지만 아주 민첩한 행동으로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나보다 힘든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인간은 행동을 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을 끌고 이런 것이 권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됐지만 넘어오면 좀 더 성장을 하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그거보다 우월한 어떤 힘을 얻어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됐을 때 건강한 성격이다라고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그렇게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한 학자가 애들러입니다. 이 애들러의 이야기 이론 중에 성격 발달이 부모와 아동 간에 주고받는 사랑과 가족관계, 출생순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독특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몇째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첫째 아이들은 굉장히 처음에는 권력을 가지잖아요. 힘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첫째 아이들은 초기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열등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2살, 3살이 되면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동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내가 오로지 다 독차지하고 있던 그 사랑을 나누거나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성격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거나 아니면 아주 위축되어서 소심해지거나 이런 양극의 성격으로 나타나죠. 이게 보통 마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보면 내가 딱 태어났더니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 누나, 위에 있는 언니, 오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빠나 언니하고 친해지거나 엄마 아빠한테 예쁜 짓을 해서 언니 오빠보다 더 말을 잘 들어서 더 듬뿍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둘째가 가지게 되는 성격적 특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태어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어지는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 애들러라는 학자고요. 이렇게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론으로 인간의 성격 발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설리반의 대인 이론 성격이란 인간 생활을 특정짓는 인간관계 상황에 비교적 지속적인 유형 개인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회적 작용의 샘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생활을 특정짓는 인간관계 상황의 비교적 지속적인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인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개인에게 습관적으로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이것을 악이라는 역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는 남자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공포라는 역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집에 귀가하는데 어떤 남자가 뒤에서 따라와요. 그럼 나는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무슨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갖게 되는 공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동은 개인의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거나 굉장히 대인관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속적인 상황에서 얻어진 그 사람의 행동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인이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역동성, 인격화, 인지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설립하는 설명을 했고요. 역동성이라는 것은 뭐냐? 유기체가 살아가는 동안 그 육체를 특정짓는 비교적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의 형태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하나의 행동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계속 비슷한 패턴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뭐 우리 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른들께 찾아가서 인사하고 어른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 자리 다 개고 깨끗이 씻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교육이나 어떤 훈련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나의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행동 형태를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 인격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영상으로 오래도록 존속하여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야비하고 독재적이라고 단정한다면 교사나 경찰 같은 어른들도 같은 존재로 본다. 결국 어릴 때 대인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타인에 대한 영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개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거나 굉장히 아버지가 집을 가족을 돌보지 않고 무질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크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대상의 남자들 어른들을 봤을 때 호감을 갖거나 신뢰하거나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인격화라고 한다. 설리반이 대인이론 중에 역동성과 인격화라는 두 개의 특징적인 이론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행동주의 이론,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왓슨, 스키너, 반드라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파블로프는 다 아시죠? 개가 이제 먹이와 종소리를 결합했더니 그 다음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가 내 경험과 결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성격이 되어지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이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왓슨은 쥐에 대한 민감화와 둔감화를 연구해서 파블로프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킨 사람이고요. 스키너는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훈련이 되어서 행동이 특정 지어질까? 근데 여기에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처벌을 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밝혀낸 학자가 스키너라는 사람이고요. 반두라는 모델학습이라고 하고 관찰학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성격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 반두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성격이라든지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훈육하고 기르는 것보다 교육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좋은 광경을 많이 보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마 다른 과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반드라의 관찰학습 한 건데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형을 때리는 걸 관찰을 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그 방에다가 들여보내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어른이 한 그 행동하고 똑같이 가서 공격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거꾸로 이게 쓰다듬고 안아주고 예뻐해 주는 것을 본 아이들은 들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죠.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뭔가 행동을 건강하게 형성시켜주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어주고 좋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한 것이 반두라의 모델학습, 관찰학습이라고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 이론 중에서 이제 로저스, 매슬로우 얘기도 있고요. 로저스는 뭐 인간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 선한 의지가 있고 성장 의지가 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잘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현실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불일치를 때문에 성격이 왜곡되니까 이때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를 찾아서 수정해 줘야 된다라고 본 게 로저스고요. 매슬로우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를 거쳐서 제일 먼저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발전을 해간다라고 설명한 것이 매슬로우라는 학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많이들 들어본 학자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MBTI가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인간의 성격을 검사하는 도구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여기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융의 성격 이론을 근거로 해서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 그리고 손자 피터 마이어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이제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장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든지 이런데 도움을 받는 그런 이론이 하나의 검사 도구입니다.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그래서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그래서 마이어스는 사실 딸이고 브릭스가 엄마인데요. 이 사람들은 공헌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부터 앞세우고 딸이 뒤따라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딸, 그 다음에 보조했던 엄마가 함께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그래서 MBTI라고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고요. 이건 너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MBTI 검사를 해보는 그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미 자기 성격 유형을 알고 계시고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MBTI에서는 외향이냐 성격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밖에 나가서 얻는 거냐 아니면 나 혼자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 충전을 하느냐 이런 관점.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이 감각에 의한 거냐 보고 느끼고 진짜 내가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수집하느냐. 그러니까 이 감각에 의한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은 육감이에요. 예감이라는 게 여기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은 오감,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에 의해서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은 직관이 발달됐죠. 판단 기능 생각하느냐 감정적이냐 내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냐 아니면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냐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은 판단하냐 인식하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6가지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격검사 이 MBTI를 해보면 ISTJ가 60%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생활 어른들이 선호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패턴에 따라서 성격 유형도 변화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이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출석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 밀린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자꾸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처리하시기가 힘드니까 빨리빨리 수업 일자 전에, 다음 수업 일자 전에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주차 수업은 10월 3일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실 때가 됐습니다. 중간에 자꾸 지쳐가는데 잘 충전하셔서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5주차 수업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